노원 이지하우스를 가서 보셨으면 태양광 모듈을 다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도 이고 귀에 양 옆에도 옆에 하고 있잖아요. 앞에도 있고 옆면에 네. 있잖아요. 아주 인상적이었다. 어떻게 저렇게 이고지고 있는 건물에 살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반응이 있었나요? 아주 흉악하다. 철갑을 아하. 두른 아파트다. 이런 얘기까지 저는 나왔어요. 보기 좋았는데 근데- 다 사람마다 다르군요. 그렇게 네. 반응이. 그런데요. 3년차 완공 후 3년차의 거주성 평가의 만족도 1위가요. 태양광 모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전기 요금을 어떤 때는 저 태양광 모듈 때문에 쓴 것보다 적게 내는 때가 있고요. 효자처럼 보이는 거죠. 너무나 고마운. 그리고 또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되니까 막 갑자기 너무 예뻐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번 달부터 민간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새로운 에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로 에너지 5등급 기준인데요.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따르고 있어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 분야 전문가이신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워낙 이 제로 에너지 또 재생에너지를 장착한 이런 아파트 이런 거 워낙 유명하셔서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요. 벌써 10년 넘게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실증 사업도 이제 해오셨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오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노원 이지하우스 이제 직접 설계하셨죠. 이거 언제 지어진 겁니까? 네, 이게 국토교통부, 노원구청 그리고 서울시 명지대학교 연구단이 함께 컨소시엄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건데요. 원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나오기 전에는요. 이명박 정부 시대에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제기가 됐었고 2012년에 법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제정된 이후로 2013년에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 내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2017년도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가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제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고민을 했다는 건데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를 만들기 전 단계에 노원 이지하우스는 2012년에 국토교통부 R&D 기획과제가 만들어지고 2013년도에 명지대학교와 노원구 서울시 컨소시엄이 거기에 선정이 되면서 노원구 하계동 부지에 연구를 목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실제로 실증을 시킴으로써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제로에너지 인증 제도를 만들기 직전에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건물이 설계는 2년이 됐고요. 시공 2년 그렇게 해서 완공된 시점 2017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과 완공 시점이 거의 같다고 보는데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는 2018년 이후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이게 됩니다. 어떤 그 사람들이 분양받기 전에 가서 이렇게 모델 하우스 보듯이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주민들께서 거주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국내에서 아마 처음일 텐데요. 네. 국가가 R&D 사업을 해서 그 결과물을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고 체험을 떠나서 살게 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까지 R&D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아, 왜냐하면 R&D라는 개념 자체는 일단 연구하고 개발해보고 그리고 실증해본다는 게 단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연구해서 개발한 상태가 아직 미완성인데 그거를 국민한테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야말로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좋은지를 국민들이 판단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산업단지형 임대주택 그러니까 그래요. 행복주택으로 그 당시에 완공을 시키고 바로 완공되자마자 그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R&D 사업으로 시작이 됐다면 지금도 교수님 가셔서 데이터도 수집하시고 실제 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사용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2017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완공되기 6개월 전에 완공되고 나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지? 음.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요. 사실 그 궁금증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세대의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을 분리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예 설계 단계에 심어놨어요. 모니터링이 계속 할 수 가능하다는 있도록 얘기군요. 해놨고, 그리고 나서도 준공이 되면 더 이상 연구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연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에 투자하실 분들을 쫓아다니다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지역난방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열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이 제로에너지 주택이라면 열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을까 궁금해하셨던 당연히 거예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다행히 4년 동안에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를 노원 이지하우스를 지역난방이 연구비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노원구청이 실제로 그 대상지를 또 제공을 하고 저희 연구단 중에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 건축센터가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에 걸쳐서 모니터링했던 내용은 공개 다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연구비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제가 노원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 건축센터가 지금도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는 계속 채굴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완공이 돼서 입주한 지 한 8년? 7, 8년 정도 된 건데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실제 에너지 소비가 기대만큼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은 좀 건물이 좀 또 오래되다 보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재까지는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저희가 정말 놀라운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그 당시 2017년 12월 달에 이제 오프닝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맞아요. 해주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때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평균값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마 한 달에 한 세대당 한 27,000원 정도만 내면 우리가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정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나머지 취사나 가전제품 공용에 대한 전력은 저희가 줄이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그 5개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도 에너지 비용이 나올 텐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세대당 평균 한 연간 여기 매월 27,000원 정도 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4년 동안 평균을 내봤더니 한 43,000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아졌어요. 조금 높아졌네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높아졌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를 이제 검토해 본 결과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가 많아지고요. 실제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의 자동차가 1리터에 몇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이 건물의 제로에너지 등급제도 실제로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을 때 건축 설계 단계에서 이 정도로 설계한다면 이런 기후대라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쓰는 건물일까요? 라고 우리가 평균으로 재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실측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실측지와 시뮬레이션의 예측치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실측치에서 이렇게 달라졌을까? 왜 27,000원이 왜 43,000원이 됐을까? 43,000원 초반대, 4만 원대 초반으로 물론 여름, 겨울 이렇게 등락차는 있겠지만 평균값입니다. 121세대 평균값이 높아졌을까 생각했더니 이제 재택근무를 통해서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이 행복주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를 많이 모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이렇게 체감하는 온도가 우리가 겨울철 난방을 20도로 했을 때 제로에너지를 계측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높게 사신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또 온수 사용량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각종 또 추가적인 가전제품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가전제품이 들어와서 4만 원대 초반이 한 4년 동안 일어난 거를 관측할 수 있었어요. 이 많은 이 삶의 패턴이나 가족 구성원이나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기후 위기로 인한 뭔가
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게 변수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4년 이후, 그러니까 8년, 7년에서 8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왜 올라갔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저희 경제학에서는 네. 어떤 효율적인 기술이나 기기가 도입이 되면 사람들이 내가 동일한 양을 써도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더 써야지라는 이런 이제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이런 걸 이른바 그 리바운딩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어떤 건가요? 지금 또 더 올라간 거는 궁금해지네요. 아마도 그 경제학자분들의 말씀도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체험한 거는 실제로 가전제품의 종류들이 너무 너무 많아졌어요. 늘어났죠. 그러면 건조기도 있고요, 프라이어기도 있고요, 네. 스타일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가전제품들이 모든 자기의 삶의 24시간을 살면서 의존하는 가전제품의 양들이 많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에너지량은 그렇게 변동폭이 없는데 전력량계에 나타나는, 특히 그렇군요. 전열기구에서 사용되는 그런, 예를 들면 전기 소비량이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정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난 거네요. 전기 소비량이 미래로 가면 갈수록 많아질 거다라는 예측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기후 위기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장마 기간이 길어진다던가, 예를 들면 그래서 건조가 잘 안 된다던가, 너무 여름인데 습하다던가, 그러면 또 에어컨 건조가 안 많이 틀어야 된다던가. 되니까. 그래서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또 이게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설계는 됐지만 습도까지 잡아주려면 실제로 이제 환기장치를 돌린다던가 제습기를 돌려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이제 어떤 에너지 비용이 예상보다는 좀 늘었지만 그래도 뭐 같은 규모의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확실히 적은 거니까 이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도. 완공되고 2년 후에 거주성 평가,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예. 거주성 평가랑 용역을 해서요. 그 네. 결과물을 3년 차에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노원 이지하우스를 가서 보셨으면, 뭐 안 보셨으면 인터넷으로 보시면 금방 아는데, 저도 직접 가서 봤어요. 뭐 정말 태양광 모듈을 다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도 이고 귀에 양 옆에도 옆에 하고 있잖아요. 앞에도 있고 벽 뭐 옆면에 네. 있잖아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가능하면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디자인의 버케브러리가 되게, 언어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설계를 했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이고지고 있는 건물에 살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반응이 그런 있었나요? 아주 흉악하다, 철갑을 두른 아파트다, 이런 얘기까지 저는 나왔어요. 보기 좋았는데 근데 다 사람마다 다르군요. 그렇게 네. 반응이. 그런데요, 3년 차, 완공 후 3년 차에 거주성 평가의 만족도 1위가요. 태양광 모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랬냐면요. 전기 요금을, 제가 전기를 쓰더라도 아까 4만 원대 이상의 전기 요금이 그 당시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기 요금이 어떤 때는 저 태양광 모듈 때문에 적게 내는 때가 있고요. 또 쓴 것보다 적게 내는 때가 있고요. 이게 상계 처리를 했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자처럼 보이는 거죠. 너무나 고마운. 그리고 또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되니까 막 갑자기 너무 예뻐 보이고 이러는 걸까요? 처음에는, 첫 해는요, 내가 내던 일반 아파트의 전기요금이 더 나와, 그거보다 더 나와, 무슨 이런 아파트가 제로에너지야, 이런 이제 오명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아파트는 전기요금도 나오지만 지역난방 연료금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노원 이지하우스는 지열 히트펌프를 가지고 열을 만들어서 온수와 난방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전기요금으로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던 전기요금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전화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생산이 많이 되면 될수록 본인들이 지불해야 되는 돈의 이 양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고. 네. 그걸 이제 살면서 느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만인 게 살아보니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런 게 참 결국은 이런 게 우리 경제학에서는 경험제라고 불리는 건데 처음에 사전적으로 좀 쉽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고 하니까 거부감도 들 수 있는데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지하우스에서 네. 그렇게 실현된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저도 듣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그 이른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음. 이 노원에 있는 거 외에 국내에 또 많이 있습니까? 어 이제 그 2020년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건축물이 제로 에너지를 의무화하도록 한 사건이 예. 있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일럿 프로젝트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지어졌지만 실제로 공공에서도 제로 에너지 의무화를 했던 시점 2023년부터예요. 그 5등급 수준, 5등급으로 하는 거. 근데 민간은 올해부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이 없겠죠. 공동주택이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는다는 건 아마도 기업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던가 아니면 친환경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서 건축물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인지도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몇 개 없죠. 아. 없지만 아마도 공공 건축물 중에 임대 아파트들은 아마 내후년 정도면 완공이 돼서 5등급 아파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예. 왜냐면 2023년에는 준공 시점으로, 그러니까 착공 시점으로 봐야 되고요. 이제 준공되는 시점을 포함을 시키면 내년 내후년에는 아마 5등급들이 나올 것 같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시 설계를 하고 올해 6월에 우리가 인허가를 받는다면, 그래서 5등급 수준으로 된다면 한 3년 후에 아마도 민간 그래요. 공동주택도 제로에너지 아파트들이 이제 음.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은 싶습니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법 통과가 되고 적용이 됐으니까 네. 그만큼 많이 앞으로 2, 3년 내에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선택적이었다면 이제는 공공 규제를 통해서 네, 의무화가 됐기 그래요.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그래요. 설계를 근데 그렇게 하지 이게 않을까. 제가 이제 법을 보니까 5등급 기준이 이제 민간 아파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보통 5등급 에너지 자립률이 20에서 40%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치면은 자립률이 13에서 17% 정도 이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 어떻게 보시고 이렇다면은 이게 이른바 제로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정도의 자립률이면은 사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제로 에너지 공동주택 그러면은 말 그대로 제로라는 말이 어딘가 있어야 네,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상쇄가 플러스 돼야 마이너스 되잖아요. 0이든 아니면 뭐가 0이 돼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네. 내가 쓰는 게 있으면 생산되는 게 있어서 예를 그렇죠. 들면 제로가 네, 된다라는 밖에서 거죠. 가져올 필요 없이 네. 안에서 자체로 해소가 된다. 그게 이제 완전 에너지 독립 건물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 안에서 에너지 독립 건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가져다 쓰고 그다음에 내가 생산되면 가져다 주고 해서 1년을 단위로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5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그러니까 여름철 26도보다 더 높을 경우, 그다음에 겨울철엔 20도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시원하게 살면 에너지 비용 당신이 내세요. 더 아하. 따뜻하게 살면 당신이 에너지 비용 내세요. 근데 기준점은 26도, 20도. 일대 에너지 소비량.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5대 에너지를 분모 소비량으로 놓고 그 소비량에 준하는 분자가 생산량이 돼야 되는데 20%만 내가 생산하겠다라고 하면은 20%에 해당하는 제로 에너지 건물이고요. 아직 제로 안 된 거죠. 그래 전혀 안 됐죠. 네, 1등급이 돼야 소비량에 해당하는 양을 생산했을 때가 1이 되니까 100%가 되는 거잖아요. 1등급은 1등급이 되는 거고. 100%. 그래서 120%가 되면 플러스 등급이 이번에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더 20% 이상 1이 되고도 20%를 더 생산했을 때 플러스 등급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좀 이 단어를 조금 저희가 정정해 드리고 네. 싶은데 올 6월 달부터 하는 민간 공동주택은 제로 에너지 기준이 아니고 제로 에너지 수준이에요. 그래요. 그럼 5등급 수준이니까 5등급이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그 그래서 정도로 그게 이제 13에서 한 17%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네. 거군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선 정말 뭐 다른 나라와 달리 유달리 정말 이게 주택이란 것이 주거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 분양가 가격 뭐 투자 뭐 투기 온갖 정말 관심이 다 집중되는 이 맞아요. 분야여서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제로 에너지에 가까이 가는 식의 건물을 의무화하게 되면 이거 앞으로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분양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얘기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분양가 상한제를 만든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값을 네, 안정화시키자. 네, 서민 주택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자. 예를 들면 너무 많은 집을 분양함으로 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음, 하자. 그래서 어떤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기존에 지었던 건물보다 기후위기 적응형으로 그리고 기후위기 완화형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조금 더 비용이 더 드는 건 맞죠. 근데 그거를 분양가 상한제를 풀지 않고 누구 보고 투자하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국민 아니면 건설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투자했을 때 나한테 혜택이 있느냐를 그렇죠. 봐야 그게 되잖아요. 중요하죠. 그게 정말 네, 중요하죠. 근데 5등급도 아닌 5등급 수준으로 아주 미비한 반올림 가지고 과연 혜택을 느낄 수 있겠는가? 이때 체감할 혜택이라 수 하면 아무래도 결국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가정에서의.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험실에서 내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상에서 설계 단계에서 모든 변수를 표준화시킨 상태에서 내가 비용을 만들어 놓은 거하고 음, 실제 살아봤을 때의 예측치와 실측치가 비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가 5등급 수준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분명히 사서 들어왔는데 제가 쓰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분별이 안 돼. 음, 예를 들면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상태에서는 항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나 이렇게 돈 더 주고 들어왔는데 별 차이가 없어. 음, 근데 그럴 때는 국가가 5등급에 해당하는 우리가 시스템은 요건데 당신이 이거보다 이걸 더 많이 썼네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 가전제품이 너무 많아요. 라고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로에너지 주택 수준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은 완화시켜 놨어요. 그러면은 체감하기는 참 쉽지 않을 수도 체감도 있겠다. 어렵지만 변별력 있게 음, 이거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자초지정을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하나 들면 노원 이지하우스에 어느 입주자분이 왜 이렇게 에너지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까? 라고 왔을 때 저희 연구단의 연구 교수님께서 데이터를 열어주고 이거는 비밀이잖아요. 개인정보잖아요. 음, 오로지 그분 것만 보여드릴 수가 음, 있습니다.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자 보십시오. 전기 인덕션 쪽에서 좀 뭔가 에너지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냄비가 전기 인덕션용 냄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하, 전열기 쪽하고 우리가 하이브리드형을 넣어드렸거든요. 인덕션형하고 전열기를 넣었는데 그쪽에 더 많이 쓰시니까 문제가 돼서 그러면 인덕션용 냄비를 좀 사용하시고 이걸 이런 식으로 뭔가 코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석이 돼야 코칭이 가능한데 분석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많은 원성만 오히려 오고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통한 뭔가 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길은 약간 막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거를 정말 국가가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냐라고 평가를 할 때는 그러면 우리 2030년까지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걸 통해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라고 정량화시켜야 되는데 과연 정량화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느냐. 아, 저는 그게 좀 걱정인 거죠. 음,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시장의 문을 열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공공만 참여해서는 안 되고 전국에 있는 전체 건축물을 100으로 놨을 때 740만 동 이상을 100으로 놨을 때 공공은 3에서 4%밖에 안 되면 맞습니다. 나머지가 다 민간인데 민간이 이제서야 기후위기 적응 차원, 기후위기 완화 차원에 이제는 발을 내딛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소중한 이슈인데 이걸 통해서 정량화시켜서 국가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국으로서의 자긍심 네, 그리고 우리가 NDC를 줄였다라는 어떠한 합리적인 내용 이거를 과연 만드는 데까지 일조할 음, 수 있겠느냐. 그래요. 일조한다면 음, 저는 인센티브 줘야 된다고 네, 봐요. 이 제가 교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게
설계하신 그 이지하우스 노원구에 네. 이거는 현재 국가 등급으로 보면 한 몇 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까? 지금 한 우리나라에서 하는 시스템으로는 지금 저희가 4년 동안 네, 실측한 실측으로. 93% 자립률.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2등급 상위네요. 네, 2등급 이상이고요. 아, 100%가 될 수 없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그렇죠. 요건들이 네, 더 올라갔기 알겠습니다.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보시기엔 이번에 만든 민간 신축 그 주택에 대해서 5등급 수준으로 정부가 발표를 한 것은 교수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기준일 것 같아요. 조정된 기준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아,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 땅끝마을까지 봐야 되잖아요. 네. 투기가 많은 지역부터 투기라고는 일도 없는 지역까지 다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최근 국제 정세에서 너무나 많은 자재 비용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인력난도 굉장히 심해지고요. 또 다민족 국가로서의 우리가 역량을 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건설 시장에서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 과거 2018년, 19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제곱미터당 공사비 대비 2023년, 2024년에 벌써 50% 인상이 됐어요. 제로 에너지를 떠나서 층간 소음을 떠나서 이미 인상이 50% 이상 되어 있기 그러다 보니 때문에 이 기준까지 더 강화시키면 이분들이 이 호구로 원가가 생각하죠. 너무나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군요. 만약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네. 근데 이제 한 단계 이게 위기는 기회라고 보면 이 사실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한다고 해서 태양광을 얼마나 붙이겠습니까? 태양광 산업이 갑자기 호황이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모니터링 회사 엄청난 호황을 누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축이나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건축 자재 시장이 활성화되거든요. 기존 자재 시장. 그래서 우리 보통 좌초 산업에 대한 배려와 그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설 시장은요 좌초 산업이 없다고 전 생각해요. 네. 오히려 이 건설 산업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회전이 상당히 많이 기존의 공급망에 다 대한 활성화될 수 있다. 제조업체, 중소기업, 그다음에 또 그거를 들어가기 직전에 그 지식 서비스 산업들, 다시 말하면 우리 건축사 사무소, 네. 뭐 구조 사무소, 조경, 모든 감리, 네, 요즘은 철거도 들어가죠. 네. 여러 가지의 일을 하는 지식 서비스 산업들에 그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 실제 기존의 제조 라인에서 일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의 가정 소득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참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교수님께서 이제 5등급 수준으로 시작했지만 좀 더 이것이 이제 실효성 있는 그런 기준이 이제 생겨나면 관련해서 우리 건설 부문의 산업 생태계도 훨씬 활성화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네.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